안녕하십니까. 증시전략센터 최은정입니다. 오늘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데요. 간밤 출근길에 땅이 조금 젖어 있는 것이 간밤에 비가 조금 내렸다고 합니다. 찬바람도 불고 또 낮에는 어제보다도 기온이 크게는 8도가량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시는 분들은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째 오르면서 195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긴축 압력이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은행들의 지급 준비율 인상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합의에 전격적으로 또 합의했다는 점 등이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25일부터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할인 전쟁이 시작되고 또 미국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 역시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 시각 같은 시간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거래일보다 2포인트 상승한 520선 지지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중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각 먼저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며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을 악재로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기업들의 실적 호전으로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내 시장은 무덤덤한 모습인데요.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신청과 중국 긴축 우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코스피 지수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6.9포인트 상승한 194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47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950포인트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현재 주요 이평선은 모두 상회하면서 1950포인트를 중심으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시초가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지수 상승은 보험과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이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2,400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반면 개인이 비슷한 물량 더 많이 매도하면서 지수에 여전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상승 탄력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2,003포인트 오른 51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3포인트 오른 521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줄이면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0.4% 강보합을 유지하면서 521포인트인 21선 회복을 주력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6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22억 원 팔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3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환율이 개장 이후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7원 40전 하락한 1,126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31원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1,120원대 중반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아일랜드 재정 우려 완화 등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중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대형 IT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9%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와 하이닉스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4% 강세 보여주면서 4만 원대 이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IT주에 이어서 디스플레이주 역시 동반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말 미국에서 TV와 태블릿 PC 소비 증가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YG파워가 7%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디텍도 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진 디스플레이와 탑 엔지니어링도 2%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사장의 승진설이 제기되면서 삼성그룹의 3세대 경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그룹주 오늘장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카드와 제일모직이 4%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역시 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3%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이 빨간불을 들어온 상태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원심 분리기 수백 개를 갖춘 핵시설을 전격 공개함에 따라 방위산업 관련주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스페코가 7% 급등하고 있습니다. 빅텍도 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1% 내지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서 신종플루 관련주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6% 급등하고 있고요. KPM테크와 중앙배충도 3% 나란히 오르면서 전 종목에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다음 달 크리스마스까지 연말 소비 시즌이 이어질 텐데요. 이에 따라 국내 시장도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일랜드와 중국의 리스크가 남아있는 만큼 차분하게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S의 정은성 팀장님 나오셨고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증시전략센터의 첫 코너죠. 주간 종목 배틀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틀에 앞서서 지난주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전문가의 승리가 됐을지, 어떤 종목이 더 많은 수익을 냈을지 결과를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정은성 팀장님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GKL이 한 주간 4.8%, 5% 가까운 수익을 냈고요. 박성일 연구원의 삼성전기 역시 1.6%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주가가 어떤 흐름을 이어왔는지 보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의 GKL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인 GKL은 2, 3분기 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시장 성장성이 유효하고 또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박스권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예상했다시피 5% 가까운 수익을 낸 거고요. 박성일 연구원님의 삼성전기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IT의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샀던 외국인들이 이제 IT 업황 전체로 매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예전에 하이닉스를 공략했었는데 이번에는 삼성전기를 매수하셨던 겁니다. 수익은 1.6% 났습니다. 종목에 대한 점검을 먼저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 네. GKL을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목표가가 23,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 목표가 수정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본다 그런다면 박스권 하단부가 2만 원, 박스권 상단부가 24,000원이라고 했는데 일단 전고점이 23,000원이 부담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지금은 23,000원까지 뭐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뭐 지금 현 시점에서는 23,000원 가지고 갈 때까지는 조금 홀딩하신 전략을 좀 가지고 가시도록 하고요. GK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사실 연초 대비 많이 못 올랐던 것도 사실인데 못 올랐던 이유가 결국 이제 수익성 악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 악화가 해소가 된다 그런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주가의 바닥권으로 인식을 하고 23,000원대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IT주가 연말까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삼성전기가 오늘장 벌써 3%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의견에는 똑같이 변함이 없고요. 아무래도 연말 특수효과도 있고 내년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 집중이 돼 있던 매수세가 IT 중에서도 뭐 삼성전기, LG이노텍을 비롯해서 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는 뭐 IPS나 아토까지 넘어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그 IT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매수세가 뭐 단기적인 수급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못가도 내년 1분기까지는 IT가 조금은 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냐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실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예, 오늘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바로 이 종목을 공략하십니다. 두산중공업이고요. 박성일 연구원님은 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사신다는 말씀이신데요.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의 두산중공업부터 오늘장 흐름을 살펴볼까요? 지난 거래 대비해서는 소폭 주가가 눌려 있는데요. 8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고요. 박성일 연구원님의 하이닉스의 흐름도 살펴보죠. 오늘 벌써 장중에 4%가 넘게 올라와 있는 가격인데요.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24,95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터키와의 원전 수주가 난관에 부딪히면서 두산중공업이 그간 좀 많이 급락했었는데 이제 서서히 다시 살아날 움직임을 보입니다. 정은성 팀장님. 예, 주가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할 수도 있고 재밌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당시에 좀 악재가 나타나는 경향이 많거든요. 예. 두산중공업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5월달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했었거든요. 사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두산중공업에 관심을 가졌었던 분들이 이 종목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 기대감들은 많았었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들이 결국 이제 매수의 망설임을 좀 나타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어떤 매수의 망설임을 지금 가장 완벽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원전 수주 결렬 소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 그런다면은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한 가지 아쉬움으로 남지만은 이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간 상태고요. 그리고 왜 협상이 결렬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이제 터키와의 가격적인 문제감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터키 입장에서는 조금 싼 가격에 싼 가격에 계약을 하고 싶어 하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남는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러다면 가격적인 견해가 결국 이제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들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가격적인 견해는 결국 이제 맞춰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어차피 터키 같은 경우에는 원전 발전을 해야 되고요. 이 가격적인 경쟁력이 가장 강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계약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그 어떤 나라와도 계약을 못한다는 결론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상 소식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경쟁력이 가장 높은 국내가 수주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급락한 거에 대한 어떤 뭐 충분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악재가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을 차례에서 악재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점이 97,000원 선이었거든요. 97,000원 부근 가서 95,000원 부근에서 결국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주가는 제가 볼 때는 8만원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격한 상승에 대한 단기 급락이 나타난 상태이고 단기 급락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세 유입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살아났고 기술적으로도 8만원을 지지선으로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8만원의 지지선이라고 그랬다면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8만원은 손절 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짧게 8만 원을 설정하시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손절가보다 긴 95,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산중공업이 8만 원의 주가가 이탈하지 않을 때는 홀딩해도 그리고 매수해도 될 만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하이닉스를 공략하시는 이유를 들어볼 텐데요.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IT주가 강세다라는 분석 기사들도 나옵니다. IT주를 이번 주에도 공략을 하시네요. 예, IT가 앞으로도 계속 강세할 거라고 좀 예상이 돼서 이번 주에도 좀 공략을 해볼 생각인데요. IT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D램 가격 하락에 따른 그 투자 심리 위축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걸로 봤는데 지금 연말을 맞이하면서 투심이 많이 IT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 자체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IT를 눌러왔던 심리적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실적 자체가 받쳐주고 있는 업종이고 앞으로도 뭐 한 분기 정도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이후를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실적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지금보다 주가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봤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상에서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60주 이평선을 지금 강하게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걸 깨고 내려갔다고 하면 아마 하이닉스가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결국은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60주 이평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29,000원, 기존 주가였던 29,000원까지 좀 길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짧게 본다고 하면은 예전 고점이었던 26,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60주 이평선인 22,000원 부근에서 아주 강하게 지지를 받아왔는데요. 22,000원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하이닉스는 지금 단기적인 수급이나 그리고 투심을 생각해 봤을 때는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은성 팀장님의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박성일 연구원님의 하이닉스까지 봤습니다. 주간 종목 배틀 두 종목이 한 주간 어떤 흐름을 보일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스타 Q&A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KT가 들어와 있는데요. KT를 매수하신 분의 매수가와 가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KT를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8742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이제쯤 매수해봐도 되는지를 여쭤봐 주신 건데요. 정은성 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 네. 통신주가 10년 동안 거의 바닥 흐름을 탈피하지를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바닥을 탈출할 어떤 모멘텀으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가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길게 본다면 조금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길게 본다 그런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 것만은 확실한데요. 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KT에 대한 어떤 종목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분은 매수한 지가 약 10년 정도 지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10년 정도면 수익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 안타깝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대답하시기에 배당을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주식 투자만큼의 수익을 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결국 KT는 제가 볼 때는 뭐 주식으로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못 낸다 그러더라도 배당으로도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훌륭한 주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KT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결국 수익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과거 10년부터 지금까지 시작한다면 통신시장은 어마어마한 발전을 한 반면에 사실 수익성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었거든요.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인터넷이 처음 생겼을 때는 인터넷 사용료만 4만 원, 5만 원씩 갔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다가 아니면은 뭐 IPTV라든가 집 전화까지 다 포함해도 2만 원, 3만 원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수익성이 그만큼 안 좋아진 반면에 시장 파이는 커진 반면에 이제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좀 많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앞으로의 시장의 수익성도 크게 뭐 기대만큼의 큰 어떤 증가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시장 파이에 대한 어떤 걱정보다는 오히려 배당주 접근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배당을 제외한다 그런다면은 지금 KT에 매수하시는 건 좀 자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KT의 고점은 제가 볼 때는 5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만 원까지나 한다면 약 6%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손절가는 다시 4만 4천 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지금은 좀 애매한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오히려 5만 원을 넘어갈 때 사시는 것이 좋고요. 여기서 조정을 더 받으면은 44,000원 부근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안전하게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그런다면 KT는 충분히 추천해 줄 수 있는 종목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급격한 어떤 수익을 바란다는 걸 좀 자제하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보다는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KT가 좋아지려고 그러면은 시장이 좀 안 좋아져야 됩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시장의 불안감들이 결국 이제 내수 소비주로 좀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뭐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도 감안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통신주를 사게 되면 시장이 안 좋아지길 바라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신주는 배당 성향이 높죠. 배당을 노리고 들어간다면 지금 사도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5만 원 선 주가가 넘어섰을 때 사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전선이 들어와 있는데요. 7028님께서 7,300원에 5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마도 최근에 사신 듯 싶은데요. 지금의 주가가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50% 정도를 사신 거면 좀 강하게 베팅을 하신 건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네,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예. 길게 보셔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는 조금 애매한 종목입니다. 대한전선 스스로는 일단 전선 사업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매출액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영업 외 손실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 있는데요. 뭐 무주 리도츠나 대경기 같은 아주 우량 지분들을 자산 가치가 있는 것들이 인수를 해서 아주 잘 굴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된 경향이 있고 일단 자산 처분 자체도 그렇게 원활하진 않고요. 예전만큼 좋은 가격을 자기들이 인수했던 가격에 다시 되팔 수만 있으면 대한전선은 재무구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무주리조트 같은 경우는 뭐 자산 가치가 1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사려는 사람들이 크지 않고요.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찾아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올해 나온 기사들을 쭉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재무구조를 아주 탄탄하게 조금 가져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나 홍콩 쪽에서 지분을 많이 팔고 있고요. 뭐 출자한 회사들 지분도 좀 정리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노벨리스 코리아 자체가 상장을 못했기 때문에 뭐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대한전선 자체가 지분 가치나 뭐 자산들을 조금씩 처분하면서 재무구조 약정을 이행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한전선 자체는 좋아질 거라고 제가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전선에 접근하는 게 조금은 어려운 이유는 대한전선 자체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뭐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도덕적이었다고 생각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접근을 하시고 뭐 50% 이상 비중을 가져가시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크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대한전선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실제로 내년 나와 있는 사업 보고서대로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줄인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행이 된다고 하시면 대한전선은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2배 이상 날 수 있는 아주 우량한 종목으로 변할 가능성과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은 맞지만 50% 이상 가져가시면서 보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손실이 아니시라고 하면 뭐 매수가 근처에 오신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낮춰서 20% 정도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내년까지 충분히 보시면서 아무래도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다우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다우기술을 2677님께서 사셨는데요. 매수가는 적지를 않으셨고요. 한 4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께 드릴게요. 네. 예.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키움증권의 실질적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키움증권의 지분을 약 51% 이상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키움증권의 어떤 그 실적이 향후에 주가의 향방을 좀 가늠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3,957억, 4천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즉 지금 현재 키움증권의 어떤 지분 보유만 하더라도 6천억이 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산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우기술의 특징은 키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키움증권은 내수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매수 단가를 설정을 안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목표가를 설정한다 그런다면 9,800원 또는 9,500원 선이 단기적인 목표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무래도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9,500원 선을 단기간 돌파하기 좀 힘든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전의 고점도 역시 9,500원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단기적으로 9,500원을 넘어가기 힘든다는 것은 9,500원 근처에 간다 그런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는다 그런다면 다시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도 있고요. 그리고 9,500원 선을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500원 선이 저항선을 형성이 안 된, 즉 강하게 돌파한다 그런다면 9,500원은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9,500원을 넘어가면 그때 다시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9,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비중을 줄이고 또는 9,500원 내려오는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하면서 매수 단가의 어떤 그 하향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다우기술 살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9175님께서 보내신 동양종금증권을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1,000원이시고 비중은 20% 정도가 있으신데요. 동양종금증권은 단기간에 악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속수무책으로 급락하면서 들고 계신 분들은 속 많이 상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선우 연구원님. 예. 동양종금증권을 11,000원에 20%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네. 예.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이 1 미만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매수해서 가져가신다고 하면 뭐 좀 길게 보신다고 하면 내년에 수익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업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중에 동양종금증권을 좀 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증권주라는 게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으려고 하면 잘하는 분야가 있어야 됩니다. 위탁을 잘하는 대우증권이나 금융상품을 잘 팔고 있는 뭐 우리투자증권, 그렇지 않으면 뭐 MS 1위인 키움증권과 같이 일단 어느 정도 특화된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특화된 부분이 없다 그러면 그룹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금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동부증권 같은 경우는 동부하이텍이나 뭐 동부건설, 동부제철과 같은 채권 물량을 좀 소화를 하면서 그룹사 쪽에서 좀 이득을 얻어가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좀 개편이 돼야 되는데 동양종금 같은 경우는 강점이었던 CMA가 어느 정도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CMA에서 강점을 보였던 동양종금이 가지고 있는 상품은 지금 대다수의 증권사들 그리고 특히 대형 우량사는 그 자산종합관리라는 이름 하에 CMA와 연계를 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동양종금이 그런 쪽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CMA 비중이 지금 낮아지고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CMA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개인 소매 채권 판매량도 그다지 크게 늘고 있지 않고 위탁 부분은 2분기가 지금 1분기보다 좋지 않고요. 거기다 PF 관련 대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대손 충당금을 지금 이번에 한 400억 좀 넘게 쌓았는데 3분기도 마찬가지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소형사들이 지금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동양조금은 조금 피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11,000원에 사셔서 9,000원대이기 때문에 당장 손절을 칠 수는 없고요. 9,000원이 깨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9,000원 이후에는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9,000원 미만에서는 손절을 그냥 해버리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지금 받고 있는 뭐 다른 증권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화신이라는 종목인데요. 14,900원에 50% 갖고 계신 분이 3389님이시고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정은성 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래손에 있는 종목이고 또 자동차 부품주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예. 화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뭐 연초 이후에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연초 주가가 3,000원대에서 주가가 형성된 이후로 주가가 16,000원대까지 뭐 5배 이상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뭐 14,900원이 매수 단가라고 말씀하셨는데 14,900원이면 상당히 뭐 역사적 고점 수준에서 좀 너무 비싼 가격에 잡으신 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화신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많이 상승을 했다 그러더라도 여전히 주가의 어떤 뭐 고평가 이야기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일 정도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에 대한 조정을 지금 일정 부분 소화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게 고점을 16,000원 형성한 이후에 지금 12,00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0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제가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12,000원에 대해서는 손절가를 좀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손절가를 설정하신다 그런다면 저는 14,000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14,000원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제법 큰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4,000원이 이탈되면 그때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손절 타이밍을 좀 놓쳐버린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50%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4,000원을 기점으로 대응을 좀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000원을 하향 돌파한다 그런다면 그때는 비중을 좀 빠르게 축소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를 보내주신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내 일상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스탠투자클럽 시즌2 고수들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무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조 스피드 종목 상담.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들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예, 월간 종목 배틀을 이어가겠습니다. 월간 종목 배틀은 한 달간 수익을 펼치는 배틀 게임이 될 텐데요. 4주 뒤 목요일 종가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결정하게 됩니다. 손절가 아래로 이탈을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매도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월간 종목 배틀 함께 하신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를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배틀의 결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월 18일에 추천해 주셨던 월간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목들의 등락률 어떻게 나왔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정은성 팀장님의 한글과 컴퓨터가
마이너스 5.8% 등락을 기록했고요. 박성일 연구원님의 대우증권 역시 마이너스 수익을 냈는데요. 마이너스 4% 등락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정은성 팀장님의 한글과 컴퓨터, 주인이 자주 바뀌었던 종목이죠. 한글과 컴퓨터는 가장 큰 모멘텀이 모바일 오피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의 성장과 함께 커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한 주간 주가가 바닥 다지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수익이 마이너스 5.8% 등락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의 대우증권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10월 25일 우리가 대우증권을 매수했던 날 코스피 지수의 종가가 1915포인트였고 4주 뒤였죠. 지난 금요일 코스피 종가가 1940포인트였는데요. 종합주가지수는 올랐는데 대우증권은 예상대로 움직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짧게 잡았던 손절가를 이탈했죠. 잠시 뒤 박성일 연구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은성 팀장님, 한글과 컴퓨터는 시장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바닥 타지기가 조금 더 진행되고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뭐 큰 어떤 모멘텀이 없는 관계로 급락한 이후에 바닥 타지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앞으로 어떤 모바일 오피스 성장성에 대한 어떤 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은 바닥 타지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급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수급을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현 시점에서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았다면은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짧게보다는 좀 길게 가지고 가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뭐 제 어떤 투자 전략이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 좀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박성일 연구원님의 대우증권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볼까요? 예.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증권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코스피가 2,000을 넘어설 때가 증권주가 다시 한번 주도주로 부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주도주로 부상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가치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대우증권을 비롯한 증권주들 대부분 전반적으로 지금 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그냥 기간 조정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시면은 증권주는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달간 어떤 종목의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을 채택하셨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현대건설을 공략하시고요. 박성일 연구원님, 지난 금요일에 종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포스코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먼저 정은성 팀장님의 현대건설부터 흐름 보겠습니다. 예, 현대건설이 오늘 이제 또 눌립니다. 3% 하락하고 있는데요. 6만 5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매수가를 결정하겠고요. 자, 박성일 연구원님의 종목 하이닉스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소폭 반등, 포스코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오늘장에서는 소폭 반등하고 있는데요. 45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현대그룹 피인수가 결정된 직후에 거의 하한가 그리고 계속한 급락, 이제는 반등을 시도하는 듯 싶었던 현대건설이 오늘 또 내립니다. 정은성 팀장님께서 공략하셨고 그간 증시전략센터에 출연해 주시는 총 10분의 전문가 중에서 5분이 관심 종목으로 채택하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정은성 팀장님께서 한 달간 수익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기업의 주가는 펀드멘탈을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현대건설의 주가의 급락은 펀드멘탈과는 조금 무관하게 M&A 이슈가 나타나면 좀 급락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재무적인 부담감이 현대그룹이 높은 상태에서 우선 협상자가 현대그룹이 선정이 되면서 결국 이제 이런 어떤 부담감들,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 그런다면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고 이에 따른 인수 자금의 부담을 현대건설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나타나면서 최근 주가가 급락을 한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우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락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도의 주체를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일단 뭐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좀 대거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출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흔들렸었는데 이 주가에 흔들리는 부분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결국 이제 현대건설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좀 크지 않았냐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른 건설 업종들이 다른 건설주들이 많이 상승한 것에 비하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도 더욱더 붉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라든가 펀드멘탈 중에서도 동종업계의 최고다. 따라서 최근의 어떤 급락은 결국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수의 기회로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건설 목표가 7만 원, 손절가는 5만 7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박성일 연구원님의 포스코 선택하신 이유를 좀 들어봐야 할 텐데요. 포스코가 연산 330만 톤 규모의 열연 공장 건설을 발표한다. 공급 과잉 우려가 시장에 팽배했었죠.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많이 내렸었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최근에 뭐 좀 시장이 제가 재밌다고 많이 느끼는 건 삼성정밀화학이 태양광을 한다고 하니까 OCI가 빠지고요. 뭐 포스코가 또 열연 관련해서 350만 톤 정도 광양에 증설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철강주가 빠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과도하게 좀 반응들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자체는 빠지기 전에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됐던 기업인데 지금 그 가격보다 더 빠졌습니다. PBR 거의 1배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는 당연히 철강 공급 관련해서는 1위 업체이고요. 세계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나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지금 캐파를 늘려나고 있는 구조인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포스코를 위협하려는 약간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포스코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려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뭐 유럽이나 중국 비롯해서 이렇게 조선을 좀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배를 만들 때 포스코 철강을 써달라고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그만큼 포스코의 강력한 품질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포스코가 이런 우려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진다거나 매출이 준다거나 하는 일들은 크게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삼봉이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그건 분기별로 철강제 가격을 협상을 좀 하면서 가격이 좋지 못하게 반영이 됐는데 내년을 지나서 이제 내년 1분기, 2분기가 되면서 이런 가격 협상 자체는 어느 정도 포스코가 수요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 전방산업 자체는 조선이나 자동차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협상권 자체를 좀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포스코는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보신다고 하면은 6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고 수급 자체가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자는 관점에서 월간 종목으로 좀 들고 나왔고요. 차트당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바닥권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의 포스코까지 월간 종목 배틀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의 월간 배틀 종목의 결과는요, 4주 뒤죠. 12월 20일 날 발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목표가를 잘 적어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인데요.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신속하게 종목 진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또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드릴 종목은 후성인데요. 후성을 문의하신 분은 3610님이시고요. 4,460원에 20%를 가지고 계신데 매도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 유상증자 소식을 전한 종목들 오늘장 급락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전했던 차바이오엔이 최근 이거래일간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후성 역시 600만 주 규모의 유증을 발표했죠.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 박성일 연구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후성 같은 경우는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동차용 매트를 좀 만들고요. 주가가 움직일 때 보면은 2차 전지나 탄소 배출권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후성이 좀 잘 움직였는데요. 최근에 유증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데 유증 얘기가 나오면 항상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유증을 하겠다라는 날짜가 되시면 그날 그냥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2, 3일 이후에 실제로 유증 가격과 어느 정도 괴리율이 줄어든 이후에서 지금 3,190원 정도에서 유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에 근접한 뭐 3,25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사보시는 게 옳지 계속 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급반등할 수 있는 이슈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자체는 옳지가 않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수급 상황이 깨졌고요.
일정 부분 알고 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차트가 깨져 있는 모습이었고 실제로 유증 발표가 나면서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봤을 때는 유증 가격인 3,190원, 3,200원 선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받으셔서 비중을 약간 늘리면서 후성 자체의 기업 실적과 이런 걸 믿고 가져가시는 게 맞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후성이 하고 있는 전방위 산업인 자동차나 2차 전지가 성장 모멘텀이 없는 업종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성 자체가 부채 비율이 높다거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낮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유증을 일단 받으신 이후에 가져가면서 손실을 만회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지났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손절은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 그날 파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종목에 대한 미련이 있다고 하시면은 예. 그날 파시고 며칠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당일날 계속 가지고 계신 것 자체는 손실을 키우는 효과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매매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웹젠이라는 종목인데요. 13,5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817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정은성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13,5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3,500원이라면 일단 손절가는 너무나 과도하게 좀 지나버렸다라는 말씀을 예.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의 주가는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오히려 좀 설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 있고 13,500원이라 그런다면은 사실은 좀 너무 고단가에서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웹젠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 온라인 게임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은 게 특화된 게임이 없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특화된 게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경쟁성이 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직은 반발 매수세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금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물론 2분기부터 시작된 작년부터 시작된 턴어라운드 효과는 긍정적일지 모르겠지만 이 턴어라운드 효과는 벌써 제가 볼 땐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올해 예상되는 주가 수익 비율이 약 지금 현재 300배 가량이거든요. 올해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러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 100배 이하로 못 들어온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성장성에 대한 과도한 베팅이 좀 너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손절가를 너무 과도하게 지났고요. 그리고 지금은 바닥 다지기가 오히려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중 자체도 20%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뭐 크지 않는 비중, 적절한 비중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이 종목은 좀 더 기다렸다가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여러분에게 10,0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10,000원을 넘어간다 그런다면 그때 당시에는 다시 이제 11,000원대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이익을 낸다라는 전략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동국제강 보겠습니다. 뚱보 엄마님께서 문의를 하신 종목인데요. 동국제강을 27,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목표가를 꼭 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 박성희 연구원님. 예. 일단 수익은 좀 보고 계시잖아요. 예, 목표가 산정하시는 건 굳이 제가 안 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전고점 정도 보시는 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동국제강 얘기를 잠깐 드리면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조선용 후판이나 건설에 들어가는 봉형관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내년에 조선 건조량이 대한민국 사상 최대가 될 거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선가가 그만큼 회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량이 많다는 얘기는 동국제강 수요처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동국제강 자체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크게 늘 수 있는 환경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 대장주인 포스코가 움직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우려들이 동국제강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 고점이었던 주봉에서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본다고 하면 전 고점이었던 33,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업황도 개선이 되고 있고 동국제강 자체 유보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은 있는데 철강 업황 자체가 돌아서 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 수급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은 좀 내리고 있지만 현재 수익이라고 하시면 충분히 인내하시면서 기다려보시는 전략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박성우 연구원님 감기로 좀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풍산입니다. 풍산을 지금 좀 사보면 어떨까요? 라고 문의를 하신 분이 3005님이신데요. 중기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정우성 팀장님, 좀 사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이 종목에 대한 펀드멘탈이 얼마만큼 많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을 제가 볼 때는 매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상장 이후에 추가적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향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연초 이후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그런다지만은 뭐 주가 수익 비율로 본다 그러더라도 절대 고평가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런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거든요. 과연 풍산이 다른 종목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냐가 좀 관건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연초 이후에 많이 올랐다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수익 비율로 타지한다 그러더라도 이것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많은데 굳이 이제 풍산에 우리가 손을 댈 필요는 있을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풍산을 매수할 바에는 오히려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게 낫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 즉 투자는 본인 스스로가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기전자 업종이라든가 오히려 은행 업종을 매수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냐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업종을 좀 다른 업종을 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을 74,400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요. 물타기, 손절, 대응 부탁드립니다. 장기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박선희 연구원님. 네, 제가 예. 증권주 중에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게 동양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두 개가 있는데 아이고, 오늘 두 두 개나 개를 다 상담이 저한테 들어왔네요. 물어보시는 예. 것 같은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원래 주력이 펀드입니다. 펀드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이미 그 주력 분야가 어느 정도는 경쟁 업체들에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펀드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외부로 들어가고 있다는 뉴스 기사 많이들 보고 있으실 텐데요. 그건 실제로 사실이고요. 미래에셋증권의 지점들을 방문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예탁자산이 2007년에 비하면 절반 정도 수준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금들 대부분 펀드가 이미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서 타 경쟁사들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를 가지고 있으시고 싶으시다면 일단은 자산관리 쪽에서 특화돼서 지금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삼성증권이나 우리투자증권이 미래에셋에 가지고 있던 지분들을 많이 갖고 갔기 때문에 MS를 뺏어온 경쟁 업체를 좀 사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증권 업황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펀드 자체를 판매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뭐 비중이 낮다고 하시면 물타기를 조금 하셔서 제가 볼 때는 6만 5천 원, 6만 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셔서 다른 증권 업종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비중이 높다고 하시면 일단은 들고 가시면서 증권주들이 한번 크게 움직일 때 시세를 준다고 하면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을 가지고 큰 수익을 보려는 전략보다는 이거는 손실을 좀 줄이시고 다른 종목을 좀 교체해 가는 과정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의 진단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삼성생명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몇 번 해드렸었죠. 오늘 또 해드리겠습니다. 025님께서 삼성생명을 10만 9천 원에 5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정은성 팀장님이 해드립니다. 예. 네, 일단 매수 단가가 10만 9천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만 9천 원이면은 좀 매수 단가가 높다라는 게 좀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종목 상담하다 보면은 이 상태에서는 좀 많이 고점인데 매수를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점을 좀 가지게 된다라고 더 생각합니다. 올라갈 줄 알고 기대로 매수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본다 그런다면은 사실은 이 고점은 11만 5천 원이 제가 볼 때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았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5%의 어떤 수익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전고점을 강하게 뛰어넘기란 좀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작게 수익을 낸다 그러더라도 전고점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수익을 만족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매수한다는 것은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 보험주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금리 인상이 단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주의 움직임이 오히려 좀 더 안 좋게 나타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이 속임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누구나 다 호황이라고 외쳤을 때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보험주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주와 보험주가 될 것이라는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들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조금 더 쉬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생명을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죠. 이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 삼성생명 하나의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 전체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타난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10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로 설정한다 그런다면 11만 5천 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본다 그러더라도 이쪽 부분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SFA입니다. SFA를 매수하신 분의 매수 단가는 5만 1,000원이신데요. 40% 가지고 계시고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주세요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7546님의 종목인데요. 5만 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최근에 장중에 고가가 5만 9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고점에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예, SFA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장비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뭐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SFA의 수주액을 좀 찾아본다고 하면 올해 한 8천억 원에서 9천억 원 사이일 테고요. 내년에도 1조 이상 좀 수주를 받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들의 물량을 좀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MOLED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업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공급처가 굉장히 많이 수요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SFA 자체의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건 SFA가 지금 현재 상황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SFA의 지금 PER이 거의 50배에 가까운데요. 50배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의 기대도 많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것들은 실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인 수요만 해도 5천억 원 이상 계속해서 내년에도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무리가 가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고요. SF의 비중이 40%신데 이렇게 고가까지 올라가고 비싼 종목을 40% 이상 사시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가는 종목을 따라잡으실 때는 항상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손절을 권해드릴 만큼 안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배열 종목 자체는 항상 더 크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차트를 보면서 손절 라인만 좀 정해드린다고 하면 21선 그 5일선이 지금 21선 지지를 받고 가고 있는데요. 21선 데드크로스를 좀 강하게 하면서 거래량이 터진다고 하시면은 손절을 하신 이후에 SFA는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손절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주의 있게 보시면서 그 데드크로스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처럼 아주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증시전략센터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코디에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9757님께서 매수를 하신 종목입니다. 코디에스를 11,850원에 10%를 가지고 계신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좀 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술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10,000원을 손절가로 설정한 이후에 지금 현재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 단가는 12,500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디에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목표 단가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 상태에서는 12,500원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매수 단가가 비중 자체가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 정도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12,500원의 목표 단가를 설정하시고요. 손절가로 설정한다 그런다면 10,0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꼭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부 문자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VSS의 정은성 팀장님,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